안녕하세요, 김원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거 바로 이겁니다. 짜잔! 네, 제가 에드워드 애쉬턴의 SF 장편소설 미키 7을 구매해서 읽었습니다. 일단 이 책은 제가 미눔사 패밀리데이의 이제 황금가지가 미눔사랑 같은 브랜드 계열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조금 저렴하게 득템을 할 수 있었고요. 이 책 말고 이제 미키 7 반물질의 그 블루스라고 약간 속편 그렇게 두 권을 구매를 했는데 오늘은 반물질의 블루스는 다음에 리뷰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미키 7 이제 바로 봉준호 감독의 우리 영화 미키 17의 원작 소설이죠. 이 작품을 한번 제가 읽었고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책이 너무 예쁘게 잘 나왔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미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도 이런 식으로 색감을 좀 과감하게 넣어서 책을 세련되게 만들었어요. 너무 좋습니다. 한 400페이지 조금 넘는 미키 7, 그리고 에드워드 애쉬턴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사실 이 작품 이전에는 그렇게 막 유명한 그런 작가는 아니었는데 봉준호 감독이 이제 이 작품으로 연출을 하게 되면서, 또 브래드 피트가 제작을 하게 되면서 SF계에 또 떠오르는 그런 신성으로 자리매김한 작가죠. 에드워드 애쉬턴. 여가 시간에는 암 연구를 하고 침울한 대학원생들에게 양자 물리학을 가르치거나 목공예를 즐긴다라고 써있는데, 이 사람은 전공이 뭐야? 뭐길래 이렇게 암 연구도 하면서 양자 물리학을 가르치고 목공예까지 하는. 어쨌든 자, 이 책은 이제 제가 다 읽었으니까 리뷰를 조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저는 영화를 사실 아직 다 못 봤어요. 영화를 이제 보고 있던 중이었고, 극장에서 못 봤고 이제 쿠팡 플레이에서 구매를 할 수 있어서 구매해서 영화를 좀 보고 있었고요. 책 리뷰에 섞이지 않기 위해서 영화는 보지 않고 리뷰를 하는 걸로 결정해야겠다 해서 그냥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게 137분짜리 영화인데 한 1시간 정도 지금 본 상황이에요. 저는 뭐 영화 보다가 중간에 꺼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막 끝까지 다 봐야 된다 이런 주의의 분들도 계신데, 저는 막 5분씩 잘라서 보기도 해요. 미키 7 SF 이제 작품이죠. 그러니까 이제 과학 픽션, 공상 픽션이라고 불리는 그런 작품인데, 여기 써있는 줄거리를 조금 읽어드릴게요. 얼음으로 뒤덮인 행성 니프라임에서 개척민 소속의 소모 인력인 미키는 위험한 임무가 필요할 때마다 기꺼이 나서는 역할을 맡는다. 그가 죽음에 이르게 되면 전임자의 기억을 갖고 복제된 미키가 다시 임무에 투입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7번째 죽음이 닥친다. 그래서 시작 구절이 이렇습니다. 지금껏 죽어본 중에 가장 멍청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 같다. 시작부터 굉장히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런 줄거리와 도입부를 가지고 있죠. 미키 7은 처음 접했을 때는 되게 가벼운 약간 그런 오락 혹은 킬링타임용의 어떤 소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만드는데, 사실 봉준호 감독 영화도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나왔던 영화들 보면은 처음에는 뭔가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영화들 같지만, 뭐 괴물이라든지 살인의 추억이라든지 기생충이라든지 뭐 설국열차라든지 뭐 그런 것들 보면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다 보고 나면 뭔가 마음속에서 계속 남는, 누군가는 그걸 찝찝함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철학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그렇게 남는, 우리 책도 역시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생각할 거리들 몇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읽으신 분들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로 정체성과 자아입니다. 그러니까 SF인데 우주에 대한 과학적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 사실 단순한 우주 모험, 우주 탐험을 넘어서 정체성과 자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 미키 7,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익스펜더블이라는 어떤 그런 계급이거든요. 그 익스펜더블이라는 계급이, 익스펜더블이 영어 단어로 소모성의, 뭐 소모용의 이런 제목인데, 자신의 임무를 이제 수행하다가 죽어도 다시 그 업로드된 기억으로 프린팅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그 기억들을 가지고서 미키 1의 기억을 가지고서 미키 2가 태어나는 거고, 미키 2의 기억을 가지고 미키 3가 태어나는 거고, 미키 6의 기억을 가지고 미키 7이 태어나는 거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다 보니까 과연 이 익스펜더블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자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복제된 인간이 동일한 자아를 갖게 되는 것인가, 이런 의문점을 던지게 됩니다. 사실 약간의 스포를 좀 하자면, 이제 미키 7 다음에 미키 8이라는 존재가 나와요. 그러니까 미키 7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사실상 죽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죽었다고 생각한 이제 행성에서 미키 8이 프린트돼서 나와 있는데 미키 7이 귀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키 7과 미키 8 둘 다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세상에선 멀티플의 존재는 인정이 되지 않고 발각 즉시 사형을 당하거나 딜리트, 소각당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둘이 공존하면서 발생되는 이야기들을 담는 그런 책인데, 과연 이 복제된 그 생명체들은 자아를 가지고 있고 정체성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가, 이런 좀 철학적인 이야기를 다루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익스펜더블은 그 작품 속에서 완전 이게 적나라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장 하층민입니다. 배급도 적게 받기도 하고, 왜냐면 소모성이기 때문에 죽어도 또 태어난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죠. 과연 진짜 우주 세상에서 그런 존재가 생겨났을 때 똑같은 인간인데 우리가 그렇게 계급적으로 착취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런 사회 문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약간 소모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뭐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가치를 막 크게 창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매일 틀에 박힌 그런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 과연 우리가 소모성의 일로 봐서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볼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인가, 이런 이야기도 또 생각해 볼 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윤리적 딜레마죠. 인간이란 자고로 태어나서 죽음의 한 사이클을 무조건 가져야 되는 존재들인데, 죽지 않고 계속 복제돼서, 사실 죽지 않는 건 아니죠. 일단 죽어요. 그 죽음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복제돼서 이런 재생산되는 그런 과정이 윤리적으로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런 철학적인 이야기들을 던져줄 수 있어서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던 그런 소설입니다. 영화는 얼마나 또 이거를 구현해낼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봤던 그 초반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좀 구현해낸 느낌인데, 그러니까 비슷하게, 근데 뒤로 갈수록 좀 달라지게 되고, 제목도 세븐틴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영화는 미키 17입니다. 그리고 책은 미키 7이고요. 그것도 좀 구별하셔야 되고, 배우가 유명한 배우들이 나오죠. 로버트 패틴슨, 뭐 해리포터에도 나왔고, 뭐 트와일라이트 시리즈에도 나왔고, 테넷에도 나왔었고, 되게 유명한 배우와, 또 워킹데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한국계 미국인 스티븐 연이 또 주연으로 나오게 됩니다. 영화도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책은 기술이 발달된 미래에는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 화두를 가지고서 익스펜더블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그러한 어떤 비극적인 그런 장면들을 계속해서 묘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런 구절이 나오죠. 나는 인간이고 너도 인간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소모품이 됐을까? 이제 미키가 자신의 정체성을 돌아보면서 이제 미키 7과 8이 나눈 대화인데, 뭔가 이러한 철학적인 핵심 질문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사다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미키 7과 미키 8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익스펜더블은 죽으면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지만 그 전의 존재는 사라지게 되다 보니까 연속성의 측면에서 존재할 수가 없었는데, 미키 7과 8이 공존하게 되면서 과연 누가 진짜인가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딜레마에도 또 빠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은 뭐 데카르트나 데리다 혹은 휴미 말했던 자아의 단일성이라는 개념을 실험하는 장치로 사용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계급과 소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익스펜더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죽어서 대체될 수 있는 그런 존재잖아요. 일종의 죽을 권리조차 없다. 실제로 작품 속에서 보면은 우주에서 방사선에 노출돼가지고, 근데 그게 실험 때문에 그냥 나가게 된 거야. 그래서 죽게 되고, 그래서 다시 또 태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노동자의 도구화, 요새 또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측면과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또 미키 7, 그러니까 7이라는 그 제목도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7이라는 숫자는 서양에서 고비, 그리고 완전함의 숫자로 이제 많이 나오죠. 뭐 7일 창조, 7대 죄악,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 미키 7은 앞에서의 미키 1, 2, 3, 4, 5, 6가 죽고 나서, 그리고 이제 태어난 그러한 경험이 축적된 어떤 고비이자 각성의 숫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임무를 수행하고 생존하는 익스펜더블로서가 아니라 자아와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그런, 원래도 인간이었지만 진정한 인간으로서 또 등장을 하게 되는,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저는 되게 좋았던 게 테세우스의 배라는 개념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테세우스의 배라는 그 장치를, 그 개념을 이 책에다가 심어 넣은 것 자체가 이 에드워드 웨시턴이 이 책에 자신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치로서 사용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테세우스의 배는 고대 그리스 철학의 유명한 역설이거든요. 뭐냐면, 테세우스의 배를 오랜 시간 동안 낡은 판자를 하나하나 이렇게 교체해 나갔을 때 결국 모든 부품이 교체된 배는 옛날의 테세우스의 배와 같은 것일까?
이게 바로 미키 1, 2, 3, 4, 5, 6, 7 7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과 맞닿아 있는 지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진짜 이게 같은 배일까요? 다른 배일까요? 이거는 정답이 없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철학적으로 사유해야 되는 그런 지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이 아무래도 SF 소설이다 보니까 정말 여기에서 나오는 그런 과학적 그 미래에 대한 그런 예측들이 정말 맞을까? 이 책의 시대 배경은 사실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영화에서는 2054년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0년 뒤에요.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를 그리고 있는 그런 영화인데 여기에서 나온 그 과학적 사실들과 실제가 얼마나 좀 유사하고 혹은 많이 허구인지를 조금 제가 찾아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복제와 의식의 전송. 미키는 몸이 계속해서 복제되고 기억은 업로드되면 다음 이제 미키로 되게 전송이 되잖아요. 다음 익스펜더블로 전송이 되는데 이게 얼마나 가능한 것인가 봤을 때 현재 동물 복제는 과학적 기술로는 가능하다라고 봤죠. 실제로 동물들은 복제가 되기도 하죠. 근데 인간에 대한 복제는 윤리적으로 현재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성인 상태로의 복제는 현재 기술로선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기억 전송은 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기술로선. 아직도 뇌가 하고 있는 역할을 100% 밝혀내지 못한 아직도 미지의 영역이 뇌, 인간의 브레인이기 때문에 기억의 전송은 여전히 굉장히 요원한 일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니플하임이라는 행성에서 이제 거주를 하게 되는데 이 니플하임이라는 행성 굉장히 추운 곳이거든요. 인간은 남극에서도 현재 추위를 견디기 어려운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극저온의 환경 생존은 뭐 가능은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라포밍이라고 나오거든요. 지구와 똑같은 환경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좀 노력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달이라든지 화성에 인간을 보내기 위해서. 근데 이 테라포밍 기술도 논의는 되고 있지만 현재 사실 탐사조차 어렵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현재까지는 불가능한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과학적 현실과 어떤 상상의 어떤 매칭을 봤을 때 모두 뭐 언젠가는 해볼 법한 그런 일들이지만 현재로서는 뭐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한 것들이 많고 그 다음에 윤리적으로도 불가능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뭐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주에서 산다라는 건 어떤 마음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구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잘 갖춰져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테라포밍을 통해서 우주에서 지구와 비슷한 환경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정말 내가 지구에서 사는 것과 똑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굉장히 생각할 거리들을 많이 던져줬던 저도 철학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가볍게 읽기 시작했고 술술 읽혔지만 아직도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맴돈다. 부족탐구생활 그 창훈이하고도 유튜브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계속해서 서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소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반물질의 블루스도 미키7 반물질의 블루스도 제가 빨리 읽고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리뷰했으면 하는 책 여러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원식이었습니다. 대꾸알죠? 안녕.